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명가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런 컨퍼런스나 또는 다른 모임 같은 데서 발표를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이런 컨퍼런스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표 신청을 해요. 연사 신청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연사 신청을 하고 나서는 나처럼 발표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자신감에 너무 뿜뿜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컨퍼런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자존감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지금 제 목소리 잘 들으시면 무척 떨고 있어요. 이 이유 자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점점 틀린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제가 설명을 잘하게 하려면 이렇게 떨지 않고 설명을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저와 마주쳤을 때 환하게 웃어주신다거나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드릴 자신은 있거든요. 점점 이 목소리 떨림이 줄어들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애자일 코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에 부제를 보시면 애자일 코치의 A부터 C까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주제를 잡을 때 A부터 Z까지 보통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애자일 코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A부터 C까지의 이해를 하시는 것조차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주제를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드신가요? 일이 많다고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애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사람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 혹은 여러 가지 방법, 이론 이런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좋은 애자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전직 개발자 15년 차에서 애자일 코치로 직업을 전향한 별칭은 원장이라고들 부르는데 AKA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크게 카테고리 4개로 좀 쪼개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자일 코치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고요. 애자일 코치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단순한 정의 갖고는 애자일 코치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실사례 예제를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런 문제에서 애자일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애자일 코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테크트리라는 말을 써봤는데 애자일 코치 테크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설명들을 한번 들으시면 이거 좀 매력적인 직업인데 그럼 애자일 코치 한번 돼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아서 그 분에게 애자일 코치가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발표 목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발표의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제가 외부에 활동을 하다 보면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애자일 코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특히 애자일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제 설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사람들조차도 애자일 코치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잘 몰라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외부에서 다른 회사에서 애자일 코치 혹은 스크럼 마스터를 접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죠?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정작 가족들조차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찍히는 이 영상을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표를 잡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와 유사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런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풀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애자일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시려는 분들에게 이러한 직업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전달을 드리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말이 좀 괜찮아졌나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애자일 코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애자일 코치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두 가지 종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 업에서 애자일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애자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조사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링크드인에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을 때 나오는 직업 이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애자일 코치라는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애자일과 코치의 그냥 합쳐진 합성어일 거잖아요. 그러면 코치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솔루션을 만들어내게끔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앞단에 있는 이 애자일이라는 용어 자체에 명확한 정의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코치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 7분에게 애자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아마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얘기한 게 여기 적혀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우선 한번 읽어보면, 구성원들에게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새롭게 두려운 일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말이 되게 거창하죠? 네. 조직이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 피벗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측, 탐색, 적응의 사이클이 마치 프랙틀처럼 구성되도록 만드는 과정.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문장들이요.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 협력과 피드백을 높이는 모든 활동. 애자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나도 각기 다른 질문들을 했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문장만 봐서는 너무나도 각기 다른 정의를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링크드인에서 애자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직업 이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면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조금씩 보면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코치, 요즘에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죠. 네, 한간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바꾸는 건데 애자일이라고 하는 건 문화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자일 트랜지션 코치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코치, 애자일 코치이긴 한데 작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엔터프라이즈급에서 하는 사람? 이런 식의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코치라는 명칭도 있고요. 그리고 애자일 챔피언, 애자일 컨퍼런스에서 갔다 오신 분이 설명을 해준 건데, 애자일 챔피언이라는 건 애자일 조직 내에 비율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애자일 챔피언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리고 애자일 코치를 조금 오래 한 사람, 시니어 애자일 코치, 주니어 애자일 코치,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스크럼 마스터,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또 한간에는
스크럼 마스터가 주니어 애자일 코치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네. 인터넷에서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이 단어 갖고 많은 논쟁을 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자일 코치와 스크럼 마스터 두 가지를 비교하는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보시면 스크럼 마스터와 애자일 코치를 관리 대상, 협업 대상, 역할 수명, 코칭 스킬, 연봉이 가장 눈에 보이시나요? 네. 스크럼 마스터는 낮고 제한적이고 애자일 코치는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험, 지식. 보시면 스크럼 마스터의 경우는 관리 대상 자체가 한 팀에서 두 팀 정도를 전담해서 맡는 사람을 스크럼 마스터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최대 3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크럼 마스터가 최대로 맡을 수 있는 스크럼 팀의 개수가 3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개부터 3개를 전담하는 사람, 전담을 한다는 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스크럼 마스터 본연의 일만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에 반해 애자일 코치는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역할로 봤을 때는 스크럼 마스터는 스크럼 팀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만을 돕고요. 팀 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만을 돕고요. 애자일 코치의 경우는 애자일 팀과 조직 간의 비애자일 조직과의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맡아요. 네,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보이시나요? 이 설명들을 보시면. 네. 그리고 지식 같은 경우는 스크럼 마스터는 지식 수준이 낮아요. 네. 근데 애자일 코치의 경우는 지식 수준이 높다라고 나와요. 결국에 애자일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만 알고 있는 사람을 스크럼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애자일 코치라고 불러요. 인터넷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크럼 마스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걸 보면 되게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개인적인 분석인데요. 스크럼 마스터라는 역할을 서티를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CSM이라고 부르는데 이 CSM은 이틀 만에 교육 과정을 들으면 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따면 링크드인이나 이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다가 CSM이라는 마크를 거기다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스크럼 마스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자일 코치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렇다면 지금 보셨던 명확한 그런 분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걸 한번 추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A군은요. 스크럼 팀 2개를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팀은 이벤트성으로 코칭을 하고요. 전사 애자일 교육을 진행을 해요. 조직 구조 운영 프로세스 설계하고 뭐 스크럼 오브 스크럼과 같은 협의체 이런 것들을 설계 및 운영을 해요. 이 사람은 스크럼 마스터일까요? 애자일 코치일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의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코치일까요? 네, 답을 바랬었던 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는 나는 B양의 경우는 2개의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고 1일 미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3주에 한 번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계획을 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팅 후에는 개선할 점을 찾는 팀 미팅을 해요.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스크럼이라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 3개가 데일리 미팅을 진행하는 것과 일정을 계획하는 플래닝이라는 미팅을 진행하는 것과 세 번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회고라고 하는 미팅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셨을 때 이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저일까요? 애자일 코치일까요? 스크럼 마스터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명확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에 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애자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 내가 애자일 코칭을 할 때
회사에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애자일 코칭을 하는 대상이 개인이냐 팀 그룹이냐 회사 전체냐, 이런 모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애자일 코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로 얘기를 하면 각기 다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의 결론을 내면 결국에 이 애자일 코치라는 단어 자체는 결국에 내 롤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단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한 대명사로서 입장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애자일 코치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애자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개인이 애자일 코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넣었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황으로서 애자일 코치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제 서티 사진을 좀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다방에서 이런 멤버 2018년도부터 멤버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애자일 코치 신원이라고 작성이 돼 있죠. 네. 아, 이 부분 웃기려고 넣어놨는데 전혀 웃으시는 분이 없군요. 네. 이 서티를 받으시는 방법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돼요. 네. 아, 이거 처음 보시나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다 골드 멤버 됐다고 되게 자랑을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이름은 제가 새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장표 외에 웃기려고 하는 장표가 전혀 없어서 전 좀 준비를 되게 오래 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애자일 코치가 하는 범위로서 레벨을 좀 나눠봤어요. 레벨 1에서부터 5까지 나눠봤는데 이건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벨이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애자일 코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레벨 1의 경우는 팀 내에서 몇몇 사람들하고 그냥 애자일에 대한 프랙티스를 좀 적용해보는 그런 단계?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5단계에서는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는 조직들, 비서비스 조직에 애자일 적용하는 거, 결국 뭐 HR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적용하는 전사 단계까지로 좀 확장하는 거를 레벨로 좀 나눠봤고요. 이 각각의 레벨에 맞는 예시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레벨 1에서는요. 팀 내에서 몇몇 사람들하고 단순하게 애자일 프랙티스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가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주제를. 애자일에서는 신뢰, 그 다음에 협업,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몇몇 분들하고 신뢰하고 협업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신뢰와 협업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평가 시즌이 됐어요. 그럼 스크럼 팀의 다른 구성원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기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상대평가 철학을 외치면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난 이거 평가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 협업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레벨을 나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상위평가를 받는 사람이 식사를 사게 한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끔 한다. 세 번째는 연봉과 보상 금액을 모두 n분의 1로 나눠서 서로 나눈다. 현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답은 어차피 안 되니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인다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 이런 보상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걸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답은 이건데, 아무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고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라운드를 변경하는 거예요. 초점이. 레벨 2의 경우는 내가 하나의 스크럼 팀을 맡았을 경우예요. 하나의 팀을 맡았을 때 이 팀에 어떻게 애자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6개월 동안 이 하나의 팀을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잘 일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이런 식으로 정합시다라고 6개월 동안 합의를 보면서 정의를 해나갔어요. 근데 신규 멤버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 신규 멤버가 우리 미팅할 때 오프라인 보드로 이렇게 가시화를 해놨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우리 직접 거기 가서 뭐 띄었다 붙였다 해야 되고 이런 힘든 게 있는데 굳이 왜 그걸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딱 봤을 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라운드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신규 멤버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냥 변경을 한번 해본다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보드를 활용하는 팀의 기존 컨텍스트를 이해시킨다. 왜 우리가 오프라인 보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키도록 노력한다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냥 병행해서 같이 사용해 본다 예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레벨 5번에서 질문 한번 드릴 거예요. 네, 그때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서는 여러 개의 스크럼 팀이에요. 방금 전에는 하나의 팀이었잖아요. 여러 개의 팀을 맡았을 때요. 도구는 좀 뺄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장표 공개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3개 스크럼 팀을 갖고 있어요. 맡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3개의 팀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3개의 팀이 다 자기네들 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팀의 의견을 그냥 지지한다. 두 번째는 조율이 될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열어서 조율이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본다. 세 번째는 못 풀겠으니까 그냥 상위에 이슈라이징 해서 그냥 한번 결정해 보자. 네 번째는 게임을 통해서 이긴 사람이 우선순위 갖는다 라고 해본다. 어떤 걸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고민이 빠질 수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실수를 했던 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 스크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다른 스크럼에서는 우리는 우리 스크럼 아니냐고 라는 욕을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우리 스크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된다. 같이 여러 팀을 같이 맡았을 때 그런 예시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것도 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네 번째는 모든 스크럼 팀에 도입하기예요.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스크럼 팀에다가 에자일을 도입할 때 롤에 대한 문제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우선 에자일을 전체에다 도입을 하려다 보면 이 스크럼에서는 여러 가지 롤들이 있는데 그 롤들 중에서 2가지가 기존 조직에 있던 롤이 아니에요. 하나는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어떤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과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하는 PO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에자일 코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프로덕트 오너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롤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외부에서 PO를 영입해 와서 일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기획자에게 PO 역할을 그냥 맡긴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기획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자에게 맡긴다. 기획자로서는 약하니까 기획팀장들한테 한번 맡겨본다. 3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서비스 유닛에 적용하게 전사 조직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리소스에 대한 문제로 잡아봤는데 서비스 유닛만 코칭하기가 너무 힘든데 비서비스 유닛까지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자일 코치를 채용해 주세요라고 회사에다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 육성한다.
아, 이 회사는 에자일 코치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그냥 다른 회사로 간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다. 내 리소스가 허용하는 데까지. 네 번째는 외부 컨설팅을 추진한다. 네, 드디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육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상이 찍히지 않습니다. 네, 딱 한 분 계시는군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다. 네. 2번과 3번이 한 분 정도씩 드셨네요. 외부 컨설팅을 추진한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보기와 같이 같은 문제를 드렸는데 서로 다른 답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관점에서는 왜 다른 답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왜 선택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느냐. 다음과 같은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예시인데요. 저희 회사가 16층부터 20층까지 써요. 근데 점심시간이 동일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16층에 계신 분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층에서 내려가요. 20층에 계신 분은 그냥 내려가려고 하지만 16층에서 올라가신 분들 때문에 못 내려가요. 그래서 블라인드나 이런 데서 싸워요, 서로. 뭐라고 싸우냐면 20층에 계신 분은 매너 없게 엘리베이터는 밑으로 내려가지 왜 올라갔다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6층에 계신 분은 그러면 위층에 사는 사람이 무조건 밥 먼저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현재 구성원과 최고의 인재예요. 에자일이 외국에서 나왔으니까 외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뽑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최고의 인재를 뽑아야지만 에자일이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저희가 원래 있었던 사람들 너 최고의 인재 아니니까 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은 현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네. 시간 효율성과 전체 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체 합의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데드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시간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합의라는 거는 이룰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예제는 가능성은 탑다운, 자율성은 버텀업인데요.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버텀업에서 밑에 구성원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결국에 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번째 설명은 좀 건너가고요. 결국에 이 예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윗부분이 현실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 부분이 약간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에자일 코치라는 역할은 결국에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현실과 이상의 합의점, 접점 이런 것들을 찾는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은 에자일 코치 테크트리라고 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테크트리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 잘 모르는데 게임 할 때 어떤 캐릭터를 육성할 때 테크트리를 타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육성해야지 잘 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테크트리라는 용어를 써봤고요. 테크트리라는 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을 한번 기술을 해봤는데요. 우선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걸로 해결 방법을 풀잖아요.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상 동일한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는 지식이 그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다른 솔루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에 책이나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가 뭘까요?
책을 쓰는 저자나 강의를 하는 강사나 지인의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를 딱 듣고 나서 회사에 돌아가서 이거 딱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나요? 적용이 안 돼요. 되게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 상황과 그들의 회사의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관심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봤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여기 안에다 넣어봤어요. 애자일과 관련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건 비주얼 싱킹입니다. 네, 퍼실리테이션 할 때 좀 그림 같은 거 좀 잘 그리고 싶어서. 네. 오늘 링커피 참여하신 분은 제가 만든 종이 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나중에 물어보고 싶네요. 네. 디자인 싱킹, 뭐 애자일 인셉션, 퍼실리테이션, 조직 성숙도, 회복 탄력성, 데브옵스, 즉흥 연기, 사용자 스토리, 비전 메이킹, 쉐어링 방법,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더 힘든 건 이 하나하나의 이론들이요.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테크트리라고 범용적인 테크트리 저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테크트리를 완성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선 저희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회의 같은 것들 많이 진행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퍼실리테이션 책도 보고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워크숍 설계 진행한 다음에 워크숍 진행하고 나면 개인적인 회고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분은 반영해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 또 다른 해결 방안이 필요해요. 그 예시로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걸 넣어봤는데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갈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럼 또 그거를 수련을 또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할 때 또 이거를 또 반영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요.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해결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알아서 해결이 돼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 정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의하시고 그것들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개인의 테크트리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가시화도 이런 식으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치가 되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 사실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해와 이해의 연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멋있지 않나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키고의 연속이에요. 이해와 이해의 연속. 애자일 코치를 업을 하시다 보면 구성원, 직책자, 임원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마다 제가 대화를 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달라져요. 첫 번째 구성원과의 대화에서는 표면과 내면의 문제 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성원들의 문제점, 어려움들을 들어주고요. 듣고 나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 같은 거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한테 어려운 거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요. 리소스가 부족해요. 위에서 일을 그냥 꽂아요. 라고 표현해요. 그럼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너무 일반적인 문제이고요. 이거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의 구성원들은 저하고 얘기를 할 때 표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내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면과 내면의 사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직책자와의 대화예요. 직책자는 중간 직책자를 의미를 하고요. 군대에서는 상병 정도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는 구성원이 있고요. 위에는 임원이 있어요. 그러면 상상이 좀 되시나요? 임원들은 중간 직책자일 때 실적 내놔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구성원들은 우리 애자에 적용했으니까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맞을까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와 유지 사이예요. 구성원들을 위해서 변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해서 단기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관점에서 집중을 해서 직책자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임원과의 대화예요. 전 장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엔 임원들의 스폰서십을 얻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임원들의 스폰서십을 얻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의 패턴이 필요하냐면 타당성과 신뢰성 사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녀석을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일반적인 회사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회사가 유지가 계속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혁신적으로 일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 사이사이를 계속 파고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회사는 점점 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연구소 같은 거를 설치한다거나 타당성을 체크하려고 해요.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감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직감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느낌상 혹은 우리 세계가 어떻게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과 신뢰성 사이에서 임원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 자체만 하면 우리는 몰락할 수도 있으니까 우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임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써봤는데 시도는 어려운데 변화는 느려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다가 이 말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었던 멘트인데 애자일을 할수록 애자일하지 않다라는 말 표현을 애자일 코치로서 역할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해요. 왜 그러냐면 애자일 코치를 오래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시도들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쉽사리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애자일하게 움직인다는 건 쉽게 빨리 판단하고 빠르게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배운 거를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애자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에 반해서 문화라는 거는 무조건 서서히 변하죠. 사람들 하나하나가 일치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문화 자체가 빠르게 뭔가 성과를 냈다? 이거는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전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어려운데 변화는 느리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말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애자일 코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표현한 프레임워크, 무척 유명한 프레임워크인데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티칭, 멘토링, 퍼실리테이션, 코칭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애자일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 애자일 프랙티스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테크니컬한 것과 비즈니스적인 관점과 조직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 지금 실사로 제 서재 책장에 있는 책, 애자일 관련된 책 찍어본 거거든요. 네, 요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마지막은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사명감은 필수 조건이다. 난 애자일 코치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애자일 코치 하시는 분들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 장표에 대해서. 보시면 커리어 패스. 국내에서 애자일 코치의 커리어 패스를 명확하게 디파인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애자일 코치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말씀 드리면 애자일 코치의 생태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결국에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애자일 코치로서의 역량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미래가 불투명해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는요. 애자일이 유행처럼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설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과 측정인데요. 문화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보이십니까? 없거든요. 결국에 할 수 있는 우리의 평가라고 하는 건 조직의 성숙도가 좋아졌어요라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애자일 코치의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잘했어요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애자일 코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게 제가 애자일 코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성과예요. 난 여기에서 성과 잘 받기 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성과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옳은 일이라고 써봤는데 얘는 뭐냐면 싸울 일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하고. 근데 줏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아지리스라는 단어를 써봤는데 아지리스는 조직개발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지리스가 쓴 논문 중에서 한 편에 있는 내용을 공유를 드리려고 써봤어요. 아지리스가 조직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조직개발을 하는 사람은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 개발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접근하는 순간 상대방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에 애자일 코치가 되시려고 하는 분은 반드시 사명감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봤어요. 소통, 그리고 끈기, 탐구정심 이런 거에 강점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명감이 있다면 애자일 코치로서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제안해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아시는 많은 애자일 코치 분들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거를 성심성의껏 다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겪어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들을 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랬고, 저 또한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든 설명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에자일 코치들이 그 길을 도울 테니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컨퍼런스 발표했을 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한 번에 한 4개씩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들을 잘 못했었는데 딱 하나만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힘든 건 이 부분이에요. 구성원과 직책과 임원, 각기 다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각기 다른 문제를 저한테 제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문제를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3가지가 동시에 다 풀려야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동지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구성원의 대화에 좀 더 심취할 수 있는 사람, 직책자와의 대화에 좀 더 심취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가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요. 답이 없어요. 아까 선택지 중에서 다른 회사로 가라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40대가 지나면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게 40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몇 배로 힘들어진대요. 근데 조금 그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은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포기하실 수 없다면, 성과에 대해서 입증하는 거를 포기하실 수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